자,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3과목 관련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제 오셨죠, 그죠? 어디 안 가시고 열심히 여러분 뭐 좀비랑 같이 뭐 하시던데, 그죠? 자, 우리 메타버스 강의는 지금 3번째 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아마 이 강의 관련해서 참가 신청만 하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는 곳이 몰라서, 사이트를 몰라서. 자, 이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1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관련된 문제, 우리 데이터 분석 파트 3라고 저는 하게 되는데요. 우리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우리 6장은 바로 R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최근 2년 동안 R과 관련된 코딩 관련된 문제가 그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한 문제가 우리 33회 때 등장했고, 자, 이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실기 문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해당되는 R 코딩에 관련된 문제가 빈도가 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출제되기는 어렵고 관련된 패키지 시험 문제에 등장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모형을 바꾸거나 그룹별 요약값을 계산하는 함수, 바로 reshape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제 실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약간 피부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것은 reshape 패키지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melt 함수랑 cast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melt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자, 변수가 wide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의 컬럼, 열 변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melt의 함수의 역할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 객관형 문제 또는 단답형 문제에 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성분 분석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본 분석에 앞서서 사전 분석의 역할이 많은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큰 카테고리, 키워드는 뭐냐면 차원 축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원 축소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성분 분석처럼 그 변수 중에서 특징을 뽑아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데이터 분석 파트에 우리 최적 회귀 방정식에서 전진 선택, 후진 제거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이에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 전진 선택, 후진 제거는 기존에 있는 변수의 성격을 하나 바꾸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를 뽑아내는 변수 선택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성분 분석은 기존에 있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 중에서 특징을 뽑아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위에 있는 키워드 카테고리는 차원 축소라는 겁니다. 그죠? 차원 축소를 어떤 형태로 하게 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1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의 차원을 고차원에서, 그죠? 다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축소해서 중요한 우리 시험 문제 예상 단답형입니다. 다중 공성성이라는 거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다중 공성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중 공성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다중회귀 분석할 때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생겨나는 거 다중 공성성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차시에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 개의 양적 변수들 사이의 분산과 공분산 관계를 이용해서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하게 돼요. 우리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차원을 축소를 하게 되죠. 우리 2차원에 있는 걸 X축, Y축으로 차원을 한 개, 1차원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단순하게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분산이 최대로 되는 축을 찾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주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과적합을 탈피하고 시각화를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들, 여기 과대적합, 과적합이 있는데요.
우리 분석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에는 정말 분류 성능이 좋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 학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데이터 똑같이 접목시켰을 때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과대적합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차원을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PCA라는 주성분 분석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키워드라고 한다면 기존의 변수와 무관하게라는 것이 잘못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변수 중에서 중요한 상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주성분을 만들고 그 주성분으로 설명 못하는 또 다른 독립인 제2의 주성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변수가 4개가 있어요. 독립 변수가. 그 4개의 변수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만들게 되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과대적합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개의 변수를 투여하지 않고 2개의 변수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 과대적합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최적 회귀 방정식 할 때 전진 선택과 우리 후진 제거 방법은 기존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법인 반면에 주성분 분석은 그 4개의 변수 중에서 특징을 뽑아내서 PC1이나 PC2 2개의 주성분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것만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표적인 상위의 키워드에 관련된 것은 차원 축소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주성분과 2주성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지만 각 주성분은 서로 변수의 특징, 상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이와 같은 문제 비록 33회 기출 문제지만 이 문제에 관련성 있게 계속적으로 주성분 분석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소 2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키워드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3번은 통계적 추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점 추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하나의 값으로요. 하지만 상당히 오차가 있고 이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간 추정에서 의미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자, 이거는 방법의 정확도의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집단을 알 수가 없어요. 모집단의 일부를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신뢰 구간을 정합니다. 한 번 뽑아서 신뢰 구간을 정하고 또 뽑아서 신뢰 구간을 정하죠. 따라서 95%의 신뢰도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100번을 했더니만 95번은 해당되는 모수를 포함하게 되고 5번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지 반드시 모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100% 오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래서 정답이 2번 오답이라고 하게 되고 구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잘못된 키워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모수라는 것은 모평균이 될 수도 있고 모표준편차도 될 수도 있고 모분산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모집단의 특성치를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 어미 모자가 붙게 되죠. 자, 해당되는 모형평가 우리 3과목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는 우리 모형평가에서 혼동행렬을 이용한 평가지표 반드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연관 분석에 관련된 측정지표가 있습니다. 그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우리 33회차 기출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1 값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프리시전과 리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혼동행렬 저는 기업 강의할 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에 임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 문제를 보기 전에 이 혼동행렬 TP, TN, FP, FR 여기 다 FP를 미리 그림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X축에 있는 게 실제값이고 위에 있는 게 예측값입니다. 이 위치가 바뀌게 되면 값이 바뀌는 게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된다?
실제 값이 true일 때 예측값이 true인 걸 우리는 recall이라고 하게 되고, 자, 실제 값이 false일 때 예측치가 false인 걸 우리는 특이도라고 하게 되며, 정확도는 예측치가 true일 때 실제 값이 true일 때 우리는 precis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지만 이와 같이 서로 위치값이 바뀌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문제는 F1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F 베타를 물어보는 문제, 계산 문제가 아니지만 F 베타가 2일 때 물어보는 문제,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F 2일 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특이도나 또는 재현율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예상되는 모형평가 예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다 5분의 2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precision, recall 5분의 2니까 자, 대입하게 되면 자, 정답을 금방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여기 해당되는 문제는 제 임의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고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평가는 분류에 관한 겁니다. 지도학습은 물론 타켓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질 수가 있지만, 지도학습은 다시 모형 측면에서 보면은 분류의 모형이냐 또는 회귀의 모형이냐, 분류라는 것은 팩터, 말 그대로 A, B 그룹핑해서 분류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회귀 모형은 예측값을 평가하는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만 나온다? 분류 모형에 관련돼서만 시험 문제 범위라 할 수가 있고, 회귀 모형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시험 범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류 모형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accuracy, 정분류율도 있고, 우리 error rate, 오분류율도 있고, 특이도, 민감도 여러 가지 평가 지표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분류율과 오분류율 같은 경우에는 타켓 변수, 즉 목표 변수의 비율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가 있지, 그게 만약에 불균형하게 된 경우, 즉 이게 너무 많죠.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릴 사람과 안 걸릴 사람들은 굉장히 이 클래스가 타켓 변수의 비율이 분포가 상당히 불균형할 겁니다. 그죠? 이럴 때는 정분류율, 오분류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accuracy와 error rate, 오분류율은 이 타켓 변수, 목표 변수의 클래스가 서로 비슷할 경우,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할 경우는 따로 기준이 없지만 서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클래스 불균형 또는 범주의 불균형이라고 하게 되고, 그럴 때 쓰는 평가 지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는 객관형 문제였지만 범주의 불균형, 클래스의 불균형 똑같은 표현이라 할 수가 있고, 단답형으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타켓 변수가 불균형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브랭크를 만들어서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지만요. 자, 두 번째는 과대적합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대적합 상당히 중요하고, 과대적합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결정 나무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우리 특정 알고리즘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뭐가 있냐? 데이터 마이닝이 첫 번째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기능이 나오게 되고, 그죠?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인공신경음악에서 몇 가지, 의사결정 나무에서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내도 여러분 해당되는 그 데이터 분석 파트 3 과목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석 기법에 몰아서 출제되는 경우는 0%에 가깝습니다. 그죠? 따라서 해당되는 기법마다 중요한 구분하는 특징이 있어요. 인공신경음악의 특징과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혼동하게 만들어 놔서 오답을 형태로 출제된다는 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하지만 과대적합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의사결정 나무에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의사결정 나무를 풀트리하게 만들게 되면 분석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인공신경망에서 은행 레이어를 2개, 3개 막 쌓게 되면 그 분석 모형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과대적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컨셉은 똑같아요. 따라서 과대적합하지 않도록 중간에 최적의 모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분석자의 고민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대적합의 정의예요. 자, 생성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 자, 테스트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과대적합의 정의입니다. 그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 보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해당되는 오버피팅, 과대적합의 내용이고, 자, 이 모형이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진다. 은행 레이어가 많아진다. 또 의사결정 나무로 표현하자면 자, 풀트리가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뭐가 등장하게 되나요? 가지치기와 정지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과대적합되지 않으니까요. 또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뭐가 나와요?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분석 모형이 복잡해지니까 뭘 하게 되는 것이죠? 주성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재에 정기와 선형 회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과대적합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앙상블 모형 100% 출제가 됩니다. 배깅이 나올 수도 있고 부스팅이 나올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는 같은 부류의 방법이다. 부스팅, 서로 대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깅은 우리 부스트랩을 통해서 하는 방법. 하지만 여러 가지 분류를 만들어서 그걸 취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패럴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죠? 병행이란 단어를 쓰게 되죠. 병렬이란 단어도 쓰게 되고요. 하지만 부스팅은 이와 같은 병렬, 패럴 방법이 아니에요. 순차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요. 잘못된 오분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개를 더 가중치를 줘서 개를 뽑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개를 교정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한 분류기를 강한 분류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대비적으로 서로 키워드가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깅과 부스팅은요. 자, 랜덤 포레스트는 뭐가 또 특징적으로 구분되냐면 배깅과 다른 점은 모든 변수를 다 쓰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일부의 변수만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를 만든다는 거가 바로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의 차이점이고 이번 차시의 앞 차시에서는 부스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배깅이 출제될 확률이 99.9%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차시에서는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2번에 동일한 확률이 잘못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바로 배깅과 부스팅 차이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했냐면 그 배깅과 부스팅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 분석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등장했어요. 단답형으로. 자, 빅분기 시험에서도 여러 필답형, 실기 파트엔 단답형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앙상블 모형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8번 문제는 앞에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우리 오차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로 구분이 됩니다. 자, 표본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모집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집단을 샘플링 통해서 일부를 가지고 우리는 표본 평균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모평균이랑 다르겠죠. 같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하지만 이 표본 크기를 무한정 크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표본 오차라는 것은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표본 오차는 어떤 겁니까? 실제 우리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또는 서베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죠? 뭐 코딩을 잘못했거나 하는 오차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비표본 오차도 표본 크기가 많아지게 되면, 즉 실제 조사하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비표본 오차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비표본 오차는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게끔 표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표본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그 표본 자체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주기성이 있다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확률화에 의해서 해설해 보시면, 자, 랜덤 추출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정의하시면 되겠고, 굳이 우리 시험에서는 이 3번과 관련된 문제가 4번 정도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시험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다른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다음은 시계열 분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설해 보시면 시계열 자료와 관련돼서 제가 별도로 표시했다 할 수가 있겠어요. 말로 표시하는 것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약간 이해의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시계열 파트에서 나올 거 뻔하거든요. 정상성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정상 시계열과 비정상 시계열 할 때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키워드 차분이 있습니다. 그죠? 차분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 자, 우리 비정상 시계열을 시계열 모형화할 수 없나요? 오답 보기로 등장합니다. 왜? 할 수가 있죠. 차분을 하게 되면 비정상 시계열도 정상 시계열로 바꿀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에선 AR과 MA, AR, MA, R이마의 PDQ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 가능합니다. 그죠? 단답형으로도 예상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난이도는 중 이상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분해 시계열에 관련된 4가지 요인 관련된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출제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방향이 달라요. 시계열 분석 기법과 관련된 문제, 이동평균법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동평균법 교재에 보시면 불규칙 변동과 추세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왜 4번이 오답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추세 변동이라는 것은 장기적 변동이에요. 그래서 규칙성이 아주 불규칙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형태, 아주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추세 변동의 그림이라 할 수가 있고, 불규칙 변동은 여러분이 그림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국내 경기와 관련된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계절 변동이라는 것은 중요 키워드가 있어요. 고정된 주기가 키워드입니다. 계절된 요인을 물어보게 되고 고정된 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답은 계절 요인입니다. 계절 요인은 딱 1년 주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이때는 매출의 곡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4가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등장 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는 이미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게 되고 요인을 찾는 문제 출제된 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왠지 저 혼자 독백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0번 문항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약간 다른 데이터 검정 시험 경계에 많이 걸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0번 같은 문제, 우리는 사회조사 분석사의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의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찾다 못 찾으니까 관련성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신뢰 구간, 즉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문제, 계산 문제 등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교재에 보시면 신뢰 구간은 방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구간 추정 방법이에요. 점 추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오차가 있는지에 관련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여기 비록 10번 문항에서는 객관형 문제로 등장했지만 우리 문제에선 단답형 문제를 구하는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0%일 때 신뢰 구간 해당되는 1.696은 아마 사전에 문제로 주어지게 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옆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바로 n은 표본 크기를 의미하고 시그마 바로 분산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집단위 분산이 일어난 거 맞아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이겠죠. 그죠? 자, 나머지는 다 맞고
해당되는 문제가 4번이 오답보기인데요. 약간 사회조사 분석사 형태로 냈지만 결국에는 보기는 ADS-B 문제 형태로 출제된 경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뢰 구간은 방법의 정확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만약에 90% 신뢰 구간이라는 거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내가 샘플링을 100번을 했더니만, 자, 90번은 해당되는 모평균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번의 문제가 말이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90번 뽑았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구간을 갖고 있겠어요? 서로 다르겠죠. 그죠? 따라서 동일하다가 잘못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10번 문항에서 등장 가능한 것은 자, 좋은 추정량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추정량이라는 거 여러분 쉽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요? 관측치에서 크기 n으로 나누었잖아요. 이 함수가 바로 추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추정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이 바로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불편 추정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불편 추정량의 정의를, 자,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 즉,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만 모평균이 나왔다. 이게 바로 불편 추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귀 분석, 체력 회귀 분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PCA 할 때 상위에 있는 키워드라는 건 뭐라 그랬죠? 차원 축소라고 했어요. 얘도 회귀 분석에서 나온 체력 회귀 방정식도 결국에는 차원 축소예요. 하지만 이 변수의 성격을 바꾸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어떻게 내가 선정을 할 거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자, 후진 제거법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법 2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전진 선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후진 제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단계별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인지 반드시 이번 차시에 등장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 그동안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꼭 후진 제거법을 고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전진 선택을 이번에 낼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된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지만 잘못된 키워드는 중요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잘못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도에 따라서 변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PCA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해당되는 우리 33회차 때 기출문제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중간에 프린컴을 통해서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 COM1, COM2, COM3, COM4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차원 축소라고 했어요. 우리 4개의 변수를 주성분 분석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COM1, COM2, COM3, COM4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4개의 변수를 다 쓰는 건 차원 축소가 아니다. 즉 4개를 다 쓰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모형이 복잡해지게 되고 과대적합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4개를 다 쓰면 안 되고 2개만 쓰려고 합니다. 또는 1개를 쓸 수 있어요. 자, 기준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분산 비율이 70에서 90%가 되는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하게 돼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우리 PCA는 비지도 학습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몇 개로 차원 축소를 할지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차원 축소를 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차원 축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PCA 차원 축소를 하는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고유값이 등장하게 되고 스클릿 플롯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분산 비율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나는 몇 개로 차원 축소를 할 거야 라고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주성 분석은 시험 문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분석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너무 시험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프린컴 관련된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값을 그동안 출제냈는데, 자, 이번에는 로딩 값을 가지고 출제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 문제, 우리 ADP 시험 문제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됐죠.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중 이상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딩 값이라는 건 무엇이다? 적재량이라고 하게 되고, 각 주성분을 우리 COM1, COM2, COM3, COM4가 있죠.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m1을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변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head1, breadth1, head2, breadth2가 있죠. 그럼 각각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1주성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데이터 분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요? 가장 0.601에 해당되는 head2가 1주성분에 영향력 있는 항목이에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얘 값을 다 제곱을 하고 0.579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0.406 제곱 더하기 하게 되면 1이 나와요. 그게 바로 분산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 com2를 물어봤어요. com2를 물어봤는데 이 두 번째 주성분에서는 head1과 breadth1은 다 양의 부호고요. head2와 breadth2는 음의 방향이에요. 서로 부호가 같지 않아요. 그죠? 이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에서는 각각의 항목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번에서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 두 개의 주성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com2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4번의 보기가 첫 번째 주성분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보기이죠. 하지만 두 번째 주성분이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다는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보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까지 여러분이 득점해달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언제든지 이번 차시는 뭐가 나올까요? 자, 적재량을 물어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되는 서머리 함수를 이용한 요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자, 가운데 그림은 우리 기출문제 너무 많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요. 자, 우리 시계열 관련된 13번 문항입니다. 시계열 문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상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정상성을 만족한다 하고 이 자료를 정상 시계열 또는 안정 시계열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냥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약간 말 바꾸기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계열 분석 파트, 정상성은 말 바꾸기 하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단답형, 이게 강력한 예상 문제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형 데이터도 할 수 있고 비선형 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이 SVM을 가지고 우리는 분류나 회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초매개 변수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인공신경학을 할 때 은행 로드를 몇 개를 할 거며 학습률을 몇 %를 할 거고 이와 같은 거 다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주는 값이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주는 변수를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파라미터는 뭘까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정규분포 모형을 만드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는 뭘 가지고 만드나요? 데이터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부여해서 넌 평균 얼마로 해? 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데이터 내부에서 결정해주는 값들 다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물어보는 거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답형 문제 출제된 적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SVM은 이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최저 커널을 자동으로 선택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 임의로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고 커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SVM은 비선형 데이터도 복잡한 경계를 만들어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리 PCA라는 것은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SVM 반대의 경우에요. 1차를 3차로 만들게 되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간을 평면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게 되면 두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거 바로 비선형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커널 트릭이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백을 우리는 용어로 마진이라고 하게 돼요.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 자,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자, 물론 1번으로 직선을 만들어서 분류할 수도 있고 2번의 직선으로 만들어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자, 2번을 만들게 되면 서로 직선의 경계에 관측치들을 잘못 오분류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1번의 경계를 만들게 되는데 자, 우리 1번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두 클래스의 관측치를 우리는 서포트 벡터라고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서로 두 범주의 관측치가 같아지게 되는 결정 경계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SVM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이번 차시에 강력한 단답형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VM은 여백, 즉 마진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여백을 최대로 하게 되는 결정 경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SV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15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5번 문제. 자, 다음 머신러닝에 쭉 얘기가 나오게 되고, 자, 분류모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 범위가 다른 범위인데요. 여기는 그냥 삭제하셔도 돼요. 다음 시계열 자료에서부터 부적절한 것은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 작업의 특징은 클래스에 대한 사전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죠. 왜? 타켓 변수가 필요하니까요. 그죠? 다음 분류 모형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KNN,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 모형은 군집 분석처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류 모형이라는 것은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 모형인지 회귀 모형인지를 나눠지게 되고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비지도학습 방법이에요. 즉 타켓 변수, 목표 변수가 없어요. 서로 비교 대상 거리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에 중요한 출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비모수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선형성, 정규성, 등분사성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의사결정 나무에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재귀적 분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재귀적 분할이 뭔가요? 한 개의 마디에서 두 개로 분할하는 거. 이게 재귀적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쓰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게 선형성, 정규성, 등분사성 필요 없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비모수적 모형과 관련돼 나오는 거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두 번째가 바로 재귀적 모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두 번째 설명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교호작용이에요.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오답 보기 고르는 형태에 등장하게 되면 이 단어가 100% 등장하게 될 겁니다. 교호작용은 뭐냐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종속 변수를 하게 되고 그 기업의 광고액과 그 제품의 어떤 매출액을 가지고 독립변수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광고액과 이 매출액, 이 제품의 매출액을 서로 곱하기 결합을 했을 때 각각에 작용하는 종속변수의 영향보다 훨씬 더 기울기에 가파르게 만들게 된다. 즉,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훨씬 더 증대해주게 될 때 우리는 교호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 재귀적 분할을 하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왜? 한 마디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타인데요. 우리 인과 관계가 아니라 인과죠. 그죠? cause and effect입니다. 원인과 결과. 하지만 의사결정 나무로 회귀 분석처럼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인과관계가 잘못된 키워드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호작용 주요 키워드, 비모수적 모형, 의사결정 나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모형평가, 평가지표 반드시 나오고요. ROC도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또한 우리 교재 이익도표와 향상도 곡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ROC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ROC 정의할 때 뭐가 중요하죠? 우리 분류 모형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류 모형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누가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X축은 뭐예요? 1- 특이도고 Y축은 민감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를 다른 용어로 뭘 얘기를 하냐면 TPR과 FPR로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45도 대각선 모형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하게 되고 이 AUC가 0.5일 때 그 값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이 값이 0.5라는 것은 분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1일 때는 AUC가 1일 때는 가장 최적의 모형이지만 그 값이 0.5일 때는 분류 능력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3번 넓을수록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 말 그대로 좌상단에 붙었다는 건 뭐냐면 자, X가 0이고 Y가 1일 때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ROC 분명히 100%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인공신경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패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역전파 알고리즘 등장할 수도 있고요. 기울기 소실 문제 등장할 수 있어요. 또한 빅분기 시험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우리 그 입력 로드와 우리 가중치, 가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자,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입력 로드와 가중치 서로 합을 하고 나중에 바이어스를 도하게 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도 등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바로 교호작용이에요. 교호작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의사결정남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하게 되고 인공신경망은 이 교호작용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즉, 우리는 역접파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무한 반복을 하게 돼요. 변화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인공신경망은 끝낼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 반복 획수를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2,000번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끝을 내. 아니면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역전파 알고리즘 무한 반복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의 분리 성능이 우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 R이라는 통계 패키지, 파이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전파 알고리즘의 간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블랙박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무엇이다? 교호작용은 의사결정나무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만약에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교호작용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관 분석이에요. 연관 분석 반드시 등장하게 되죠. 물론 세 가지 측정 지표도 출제가 되고 특히 향상도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것이 1일 때 또는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연관 규칙의 장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장단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게 되고 자, 첫 번째 1번, 2번, 3번은 연관 분석과 관련된 거예요. 왜 3번이, 이거 3번이 연관 분석과 관련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연관 분석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진열을 할 때 가까이 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자, 연관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다? 비지도 학습 방법이에요. 타겟 변수가 없어요. 목표 변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 했어요. 구매를 할까 말까, 즉 타겟 변수가 명확하다 할 수가 있고 4번은 말 그대로 연관 분석, 비지도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정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추정에 관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점 추정이라는 거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몇 프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점 추정이 그만큼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한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3번이 오답 보기라 할 수가 있고 이 문제 33의 기출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연관 분석의 우리 장점과 단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관 분석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한다면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1세대 알고리즘 A 프라이어리 또는 어 프라이어리 알고리즘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와 같은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품목수가 너무 많으면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트리를 이용하게 되는 FP 글로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4번이 오답이죠. 왜냐하면 연관규칙학습은 비지도학습 방법이에요. 자, A를 사면 B를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연관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 동시에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간과 관련된 개념 A를 구매한 다음에 B를 구매할까 시간과 관련된 개념은 순차 패턴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출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SOM 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한번 테스트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속도 괜찮으신가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강의하는 속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메타버스 강의는 아마 이제 1, 2과목은 기출문제, 메타버스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보완해야 할 부분은 3과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비전공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쪽으로 약간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데이터와 관련된 비전공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와 같은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아마 비전공자를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하는 모든 부분 사람들이 비전공자가 데이터를 점점점 이제 학습하고 공부하는 인원수가 점점 많아진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전공하는 사람 관점은 데이터 분석 쪽 관점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비전공자가 그 분야에서 바라보는 창의성하고는 서로 견줄 게 없습니다. 즉, 비전공자가 해당되는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말 가치 있는 분석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간 너무 장벽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비전공자인데 이거 하도 내가 맞게 하는 걸까? 라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게 돼요. 하지만 실상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장벽이 실제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실제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비전공자가 그림을 그리는 거랑 전공자가 그림을 그리는 거랑 비교를 하자면 물론 전공자가 그림을 그리면 좀 예쁘게 그림을 그리겠죠. 하지만 그 그림에선 창의성이 없어요. 하지만 비전공자가 그림을 그리지만 비록 투박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ADSP 시험이니까 우리 ADSP 시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다면 정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SOM, 자기조직화 지도,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또는 실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SOM은 인공신경망과 서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똑같은 키워드는 뭐냐면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인공신경망은 지도학습이고 SOM은 비지도학습 방법이라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하고요. 또한 SOM은 차원 축소를 할 때 써요. 이 차원 축소를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입력 벡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를 입력 벡터들 다 색깔이 달라요. 막 7가지, 10가지 넘는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3D로 여러분 얼굴 마스크를 이렇게 투영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 브라운관이랑 얼굴에 있는 입력 벡터 거리를 재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노드만 이렇게 가중치를 갱신하게 되는데요. 이 가중치를 갱신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있는 것은 더 가까이, 멀리 있는 것은 더 멀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얼굴의 3D 마스크를 2가지 색깔 또는 3가지 색깔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SO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다차원 척도법이랑 SOM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SOM에서는 항상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냐면 인공신경이란 단어가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MDS도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이에요. 주성분 분석과 같이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SOM은 인공신경망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돼요. 하지만 SOM은 전방 패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게 자기조직화 지도 SO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거리를 재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노드만 가중치를 갱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노드를 우리는 BMU라고 하게 돼요. BMU.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단답형 문제에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BMU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SOM에서는 경쟁학습을 해요. 뭐냐면 가장 가까운 노드에 있는 거, 거리상 가까운 노드만 가중치를 갱신한다는 의미예요. 걔만 우리는 표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학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자, 23번 문제는 우리 기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만 물어봐요. 우리 앞차시에서 등장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연속형 확률 변수 언제든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앞차시에서는 이산형 확률 변수가 등장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다. 연속형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다. 반드시 꼭 그 연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저께 기업 강의 했을 때 갑자기 그 강의하다 그 생각이 나서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건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우리 군집 분석도 100%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우리 군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단일 연결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와드 연결법, 평균 연결법, 조신 연결법 등 구분하게 돼요. 이거 제가 보기엔 100% 이번 차시에 등장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와드 연결법이 계속 등장했어요.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는 평균 연결법도 나왔고요. 중심 연결법도 나왔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 한글로 써 있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학습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서로 비교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대표적 K민지 군집 분석에서 K는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크게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분할적 군집 분석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 구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잡음이나 이상치 영향 많이 받는 건 다 공통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4번 꼭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한 번 군집이 형성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K민지는 계속 중심으로 해서 관측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는 계속 이 중심이 바뀐다는 거, 군집이 바뀐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혼합분포 군집은 없었지만 이 K민지 프로세스와 혼합분포 군집이 거의 100%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혼합분포 군집 우리 다시 한번 관련된 거 K민지과 같이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EM 알고리즘 다시 한번 저도 요 차시 할 때, 이 항목 할 때 여러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M 알고리즘. 자, 혼합분포 군집 항목은 아니지만요. 우리 혼합분포 군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EM 알고리즘인 거랑 E 스텝 단계와 M 스텝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단답형 문제, 이거 정답 사회 연결망 분석, SANA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 문제 나오게 되면 우리 시험범위 벗어났다고 이의신청해서 오답 처리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의신청 안 받아주고 자기네들 판단해서 그냥 문제 정답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의 없다고. 자, 우리 이거 1과목에서도 우리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부분에서 감정 분석 바로 밑에 사회 연결망 분석이 있어요. 그죠? 자, 해당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마이닝의 추직 5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가공 단계에 관련된 설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2번 차시에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차시에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VM,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앞차시의 빅분기의 필답형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중요해요. 우리 KNN 알고리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KNN 알고리즘을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 모형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 모형도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나 회귀를 할 것인지, 모델을 안 만들고 할 것인지, KNN 알고리즘은 모델을 만들지 않아요. 즉, K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떻게 분류 모형을 만들게 되냐면, 자, 나는 K를 3으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 패키지가 얘를 관측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범주를 3개를 일단은 잡게 됩니다. 그 3개의 모양을 확인하게 돼요. 3개의 모양 2개가 네모고 1개가 세모면 넌 네모야 라고 분류하는 거 바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되고, 얘는 거리 기반을 통해서 합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를 재요. 가장 가까이 있는 관측치 3개, 또는 K가 5일 수도 있고 K가 7일 수도 있어요. 이 설정하는 사람, 바로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주는 거, 바로 KNN 알고리즘,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얘기했대 PCA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체력 회귀 방정식 할 때 전진 선택, 후진 제거, 단계별 방법, 스텝와이즈 메서드 중요하다 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의 키워드는 차원 축소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게 바로 정답이 차원 축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회귀 분석 모형 할 때 우리 잔차와 그죠? 표본회귀선과 서로 최소가 되도록 우리 오차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회귀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방법을 바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게 되고, 자, 여기서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직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차이점 테이블표로 되어 있어요. 자, 회귀 분석 모형은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회귀 모형을 추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달라요. 그죠? 최대우도 추정도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번 차시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그 3회 메타버스 강의를 완료했다고 할 수가 있고, 질의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비전공자 입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 확률, P-value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 관측대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P-value,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 관측대 확률이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가설 검정이라는 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볼펜이 수명이 만약에 1년이라고 한다면 그게 귀무가설이죠. 하지만 우리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검정의 대상이 뭔가요? 귀무가설입니다. 내가 귀무가설을 깨트릴 수 있는 반박 자료가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고, 내가 귀무가설을 깨트릴 수 있는 반박 자료가 없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각, 채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분점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류예요. 제1종 오류죠. 즉, 제1종 오류가 지키는 것이 제2종 오류, 베타 오류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파, 유의 수준을 고정해놓고 가설 검정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알파 정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네 귀무가설 맞다고 내가 허용해 줄게. 하지만 너무 벗어나게 되면 난 네 얘기 못 믿겠어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빗대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수용차가 있어요. 거기 연비가 1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3에서 1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못 믿어서, 그게 귀무가설이죠. 못 믿어서
자동차 회사에 가서 100대를 샘플링을 해서 실제 연비를 재봤어요. 했더니만 그 연비가 5가 나왔어요. 그때 P밸류를 봤더니만 0.001이 나왔죠. 아니, P밸류가 이렇게 낮다는 걸 뭐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을 의미합니다. 네 귀무가설 믿지 못하겠어. 나 무슨 거짓말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준점을 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유의 수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험에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가 있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은 뭘 보게 되냐면 실제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돼요. 즉, 여러분 G분포에 대한 또는 T분포에 대한 그 구하는 표가 있어요. 통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또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이것이 기강력에 있느냐, 채택력에 있느냐. 기강력에 있다는 것은 유의수준보다 작게 되는, 즉 P밸류가 유의수준보다 작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게 되고,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하는 게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인 반면에 우리는 해당되는 통계 패키지가 P밸류 값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유의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 ADP, ADSP의 시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 몇 가지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26회에 상관분석 버블 그림을 가지고 상관분석 어떻게 하는지 질문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색감을 넣을 때 여러분 보시는 게 그게 우리 전문용어로 1도 색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1도 색감으로 버블샷을 구현을 못 해요. 그래서 따로 게시판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원래 원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색감을 구현을 못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정오표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여러분 저랑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요일날 시험 보시는데 시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그죠? 그래서 시간 확보를 잘 하되 토요일날 많은 시간 확보를 해야 되고 금요일날 확보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우리 일요일날 시험 보는 날 딴 사람보다 1시간 일찍 가서 우리 했던 거 요약을 한번 쭉 빠르게 스캔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ADSP 시험은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자, 제가 얘기했던 거 중심으로 해서 이번 차시 뭐뭐 나올 거야, 어떻게 났나 한번 이번 시험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시고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날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 최적 가담안을 공개를 해서 여러분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는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 아마 여러분이 업로드가 되면 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모든 분 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